자, 이번에는 마지막 클립인데요. 소집단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7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어를 배우셨나요? 저는 학급이 하나 학급에 거의 60명 넘는 학생이 중학교 때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58명, 뭐 59명 이렇게 한 반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거의 모든 수업이 교사의 강의로 이루어졌고 특별히 소집단 활동을 했던 적은 기억이 없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는 아예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영어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본다, 뭐 내가 만들고 싶은 문장을 만들어서 소통을 해본다 이런 일은 없었죠.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거죠.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를 배워서 뭔가를 갖다가 소통하기로 교육과정이 그렇게 목표가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진지한 소통을 교실에서 해본 적이 없다. 뭐 입시 위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육과정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해되는 면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상한 그런 수업을 받았던 거죠. 초등학교 때는 요즘에 보면 굉장히 소그룹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은 그룹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예. 소집단 활동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상호작용의 독려입니다. 인터랙션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죠. 어, 전통적으로는 교실의 인터랙션 패턴, 즉 상호작용 패턴이 IRF 담화 패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설명을 쭉 합니다. 설명을 쭉 하다가 학생한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 그 학생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교사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피드백을 줍니다. 즉 교사는 발화를 시작하는 이니시에이션을 하는 역할을 하고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답합니다. 응답하는 거죠. response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맞았다, 틀렸다, 아니면 선생님이 좀 이상하면은 도대체 너는 뭘 들은 거냐, 뭐 이런 식의 피드백이 주어지죠. 이걸 IRF, 즉 Initiation, Response, Feedback 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줄여서 IRF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호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선생님이 나를 부르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전통적인 수업 시간에 이렇게 불리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담화 패턴을 생각해 보시면 각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정해진 답을 하는 그런 패턴만 있는 거죠. 이걸 넘어설 필요가 있는데 소집단 활동, 즉 스몰 그룹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자, 거기 217페이지에 IRF 담화 패턴의 전형적인 예가 나옵니다. 교사가 맨 아래 보시면 교사가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오늘 날씨가 어떠니? 학생들이 It's sunny 하면 답을 하는 거죠. 교사에 대해서 Right, very good 이런 피드백을 줍니다. 자, IRF의 약자가 어떤 건지 알아두시고 예를 드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한 소집단 활동은 218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또 다른 이점은 학습자의 정의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언어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억제심리, 영어로는 inhibition이다. 학급 전체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어로 말을 하려면 긴장이 되고 때로는 두려움마저 느낀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말을 잘 못하고요. 틀릴까봐 걱정이 되고 무언가 영어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전체가 쳐다보고 있고 교사가 어떻게 보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을 한다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각자가 한 서너 명, 뭐 많게는 6명 정도까지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 이런 억제, 이니비션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그 이니비션의 부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고 218페이지 아래 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그것과 함께 소집단 활동은 학생들에게 책임감과 동기, 협동심을 고취시킨다. 그러니까 보통 교사가 그룹 워크, 소집단 활동을 할 때는 알아서 나누고 떠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 그룹별로 어떤 과업을 주게 되죠. 대부분 과업을 주게 되고 그 과업을 협력을 통해서 완성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역할을 안 하면 친구들이 피해를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친구가 역할을 안 하면 자기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서로 간에 협력을 해야 되고 또 서로 간에 책임을 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그림 8-9 219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요소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집단 활동을 통해서 발화 양이 증가되고 또 발화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면서 학생들의 자율성이 향상이 되겠죠. 오른쪽에 보면 불안감이 해소되고 동기가 올라가고 책임감이 늘어나면서 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소집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자, 여러분들은 아마 4명 정도로 활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본 활동 집단 크기를 보면 4명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많으면 5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4명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듯이 2명이 짝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뒤로 돌면 아니면 책상을 돌려서 붙이면 4명 한 조가 한 집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집단 구성이 굉장히 편합니다. 5명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숫자가 좀 안 맞아서 5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5명이 있을 때는 2대3으로 갈라지는 구조가 되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갖다 의견을 나누거나 찬반을 하려고 할 때 2대2로 나눠지는 것보다 2대3으로 하면은 진행상 더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반으로 갈리지 않는 걸 원할 때는 2대3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4명에서 5명 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소집단의 규모이고요. 6명 이상의 경우에는 무임승차를 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이상으로는 잘 짜지 않게 되죠. 자, 집단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수준별 학습입니다. 수준별 학습. 자, 수준별은 사실 집단 구성 시의 수준별 모둠과 혼합 모둠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중하와 같은 학급 분류가 수준별로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수준별 같은 경우에 찬반 양론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학생들을 일단 학급 수준에서 상중하로 나눴을 때 보통 상반, 중반, 하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름을 각각 붙여줘요. 그런데 학생들이 다 알죠. 나는 하반이구나. 나는 중반이구나. 나는 상반이구나. 자, 상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상반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뭐
뿌듯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교사가 가르치기도 편하고요. 그런데 하반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하반, 이름은 하반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적이 가장 낮은 집단으로 이루어진 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습 동기가 상당히 저하되죠. 우리는 어차피 영어를 못하는 애들, 선생님도 못하는 애들에 맞춰서 가르치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에 대해서 많은 찬반 양론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래서 학급 내 수준별 모듬, 혼합 모듬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수준별로 나눈다는 것은 보통은 영어 점수로 나누는 거겠죠. 교사가 학생들의 영어 수준을 파악하고 있다가 그 수준별로 여러 모듬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수준별 모듬보다는 혼합 모듬, 즉 한 모듬 안에, 한 집단 안에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과 보통 학생들과 못하는 학생들이 섞여 있을 수 있도록 혼합 모듬을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에는 쓰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DI라고 하는 그런 DI라고 하는 그런 약자인데요. 이것은 무엇의 약자냐면은 Differentiated Instruction, 즉 여러분 differentiate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차별화하는 거, 차등화하는 거, 그 다음에 개별화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differentiated instruction은 궁극적으로는 인스트럭션을 갖다가 개개인별로 differentiate, 차별화해가지고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명의 학생들이 있으면 30명을 다 각각 differentiate해서 각각에 맞는 인스트럭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근대 이후의 교육, 즉 산업혁명 이후의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다 똑같은 학생으로 대해요. 자, 똑같은 학생으로 대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저희들 모두 하나의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은 교육 과정을 배우죠. 그리고 학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가급적이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평가를 보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각자 사실 배울 수 있는 양과 배움의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시간 안에 배워야만 하는 구조예요. 학교라는 구조가. 자, 어찌 보면 그게 굉장히 공평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내용, 똑같은 양을 준다는 게 공평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잘 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은 굉장히 잘하는데 뭐 체육은 좀 안 된다거나 국어 영어는 잘하는데 뭐 과학 수학은 좀 딸린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같은 양을 같은 속도로 배우고 같은 점수 이상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교사로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편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대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교사가 어떻게 수업을 디퍼런시에이트,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만들면서 각자 학생들의 필요와 수준의 교육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야겠죠. 그래서 집단 활동, 즉 그룹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도 이런 differentiated instruction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자,
집단 활동 말고도 짝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짝 활동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정보차 활동을 통해서 정보의 흐름을 유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20페이지로 지금 넘어갔는데요. 짝 활동에서 짝 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거기 짝 활동 페어 월크라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내려가면 짝 활동에서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려면 과제를 고안할 때 다음의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정보의 흐름이 있도록 정보차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정보차 활동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둘째,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퍼즐을 맞춘다든가 시간표를 완성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훨씬 더 짝 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냥 시간만 주고 너희들이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시간이 어영부영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명확한 결과물이 그러니까 손에 쥘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면 학생들이 조금 더 열심히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 학기 내내 똑같은 짝이랑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잘 파악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짝 활동과 소집단 활동은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사실 두 가지가 완벽하게 구별이 되는 건 아닌데 거기 220페이지 맨 아래 보면 짝 활동과 소집단 활동은 교사의 교수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짝 활동이 구두 연습 활동, 즉 연습이기 때문에 엑서사이즈겠죠. 서로 말을 하면서 연습하는 거 이런 게 효율적이라면 소집단 활동은 의사소통에 더 적합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연습은 짝 활동으로 많이 시키고 실제 의사소통은 소집단 활동으로 조금 더 많이 시킨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구분은 아니라는 거, 그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준차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수준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전에는 수준차를 학급 수준에서 반영을 해서 상중하반으로 학생들을 배정을 했다면 이젠 점차적으로 학급 내에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하나의 그룹 안에 넣음으로써 그렇게 수준차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점점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거기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중요한 교육과정상 중요한 사실 하나가 나옵니다. 과거에 라고 시작하는데 아래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째 줄이네요. 아래서 221페이지 아래서 한 10번째 줄에 과거의 제7차 영어교육 과정에서 수준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화 보충형 수업을 도입하였습니다. 심화 보충형. 그러니까 하나의 학급이 있고 여기서 잘하는 학생들은 심화반으로 이 일반 교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보충형 수업을 받도록 이렇게 분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학생이 기본형 수업에 함께 참여를 해요. 기본을 해요. 그 다음에 상위 집단은 심화형 수업, 그 다음에 하위 집단은 보충형 수업을 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게 나중엔 폐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사들이 기본형 수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심화형 수업도 해야 되고 보충형 수업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교사들이 제대로 커버하기가 쉽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반에 속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굉장히 자기를 가망 없는 그런 학생으로 보기도 하고 동기가 굉장히 저하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그 대안으로서 학급 내의 수준별 활동, 특히
집단을 이질적으로 구성하여서 이걸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요. 222페이지에 수준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질 집단 구성을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무조건 성적이 다양한 애들을 한 집단에 모아놨다라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닐 거고요. 몇 가지 요인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요인들이 그 아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할의 조정입니다. 역할의 조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역할을 조정하냐면, 4명이라 그러면 4명이 다 잘할 수 있는 거는 역할을 모둠 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4명 다 관련 없이 할 수 있는 거라면. 근데 수준차가 있는 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유명한 연구가 나오는데요. 거기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줄에 율과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한 연구에 따르면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협상이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못하는 학생에게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를 뭔가 전달하는 그런 과업을 마련을 했어요. 이때 잘하는 학생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못하는 학생이 그걸 그냥 듣고 있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뭐 메모를 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이 되면 결국 잘하는 학생이 그 활동 모두를 도미네이트, 즉 자기가 알아서 다 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학급 모둠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공부를 못하는, 그러니까 영어 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생한테 맡겼을 때 사실은 더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못하는 학생한테 정보 제공자 역할을 맡기면 잘하는 학생은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또 그 아래 보시면 협동을 하게 되고 약간 도와주게 되면서 상호작용이 조금 더 풍성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업을 실시해야 된다. 너무 당연하지만 교사가 이거는 교육적으로 좋은 거야 라고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임할 만한 그런 과업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학생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주었을 때 자율성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급에서 똑같이 전체를 대상으로 무언가를 해요. 그 다음에 학급 내에서 뭔가 잘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선택지를 주고, 뭐 중간 학생들한테 선택지를 주고, 맨 아래 학생들한테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자, 이걸 그냥 너는 못하니까 넌 이거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내가 내 수준에 맞는 걸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선택지를 주면 학생들은 자기 수준을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선택지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과업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걸 제출을 하거나 발표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역할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학생들이 정말로 좋아할 만한 과업을 실시하면서 선택 활동을 제시함으로써 수준차를 조금씩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수준차라고 하는 게 교사의 노력만으로 완벽하게 극복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초등학교 이전에 영어 수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요즘엔 많고요. 그리고 그 영어 수업의 수준이 또한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는 해외에서 체류를 하다 오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서부터 영어를 자주 접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학생도 있고, 정말 초등학교 들어와서 영어라는 걸 처음 접하고 알파벳을 처음 접한 학생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한 반이 이런 학생들이 다 있는데 그걸 교사가 한꺼번에 수준차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순차 극복은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교사로서 내 반 안에 있는 이 학생들의 수준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다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교실 과업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2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과업의 정리가 그 223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데요. 비언어적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언어를 사용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면 물건을 사는 것은 물건을 돈을 내고 물건을 원하는 물건을 얻는 것, 그것이 목표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해야 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언어적 목적, 물건을 사는 것, 돈을 내고 물건을 내 손에 가져오는 것, 비언어적 목표를 위해서 말을 사용해야 되는 이런 것이 언어적 과업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실 과업과 실생활 과업이 구분이 돼요. 실생활 과업은 real world tasks라고 하는 건데요. real world tasks. 이거는 실제 삶에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박스 안에 224페이지 박스 안에 지하철역 찾아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생활에서 지하철역을 찾아가는 일, 이게 실제 과업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교실 안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교실 안에서 저희가 지하철역을 진짜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교실 안에 지하철역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환경과 비슷한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뭐 지도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디렉션스,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기 위해서 무언가 정보가 쭉 적혀 있는 디렉션스가 있는 쪽지를 사용한다든가 해서 지하철역에 가는 것과 거의 비슷한 활동들을 교실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그것이 바로 교실 과업, 클래스룸 타스크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카메론은 224페이지 맨 아래 교실 과업의 요건으로서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거는 다 읽진 않고요. 키워드만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일관성과 통일성. 두 번째, 분명한 목적과 의미. 세 번째, 오른쪽 넘어가서 225페이지에 시작점과 끝점이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 그렇죠? 네 번째, 언어학습 목표가 있어야 할 것. 다섯 번째,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어야 할 것 등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교실 과업이 갖춰야 될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교사로서 이걸 고민을 해봅시다. 내가 어떤 과업을 만들었어요. 이 과업이 전체적으로 주제나 활동과 결과물 사이에 일관성 있게 쭉 흘러갈 수 있는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는 목적과 의미,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혹은 이걸 했을 때 어떤 것이 좋지? 나에게 돌아온 장점은 무엇이지? 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세 번째,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거는 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과업은 학습자들 사이에서 혼란을 가져와요. 이거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질문이 계속 들어옵니다. 질문에 답해 주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시작과 끝이 명확한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네 번째는 당연하겠죠. 이걸 통해서 태스크를 통해서 정말 어떤 언어를 배워야 되는지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목적과 의미랑 연관이 되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업을 만들었을 때는 이것을 다 고려를 해야겠죠. 자, 여기서 exercise와 task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ercise와 task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오른쪽에 225페이지에 exercise 교과서에 exercise라고 해서 그런 섹션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몇 번 따라해 본다거나 다이얼로그를 그냥 A, B, A, B 있는데 다이얼로그를 듣고 뭐 빈칸을 채워본다든가 이런 건 엑서사이즈죠. 그것이 하나의 과업, 태스크는 아니죠.
그거에 비해서 태스크는 비언어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언어를 사용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 태스크입니다. 그 태스크와 엑서사이즈의 차이를 조금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225페이지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UR이죠. 라고 하는 사람이 226페이지에서 교실과학 디자인에서 고려해야 될 기준 3가지를 제시합니다. 자, 이 3가지 중요하니까 잘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타당성, 양, 흥미입니다. validity, quantity, interest 이렇게 3가지죠. 자, 타당성 조건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간단하게 볼게요. 타당성이 있는 과업이란 무엇이냐? validity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건 뭐냐면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의도한 언어 내용과 기능이 충분히 활성화되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듣기 연습이 목적인 활동이 있어요. 듣기 연습. 근데 듣기 연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읽기를 하거나 그냥 평가에 그치는 활동이다. 이러면 타당성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오늘은 제가 듣기 연습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지 라고 하면서 듣기 평가를 했다. 물론 듣기 평가를 했기 때문에 듣기를 한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듣기 연습이냐? 정말 듣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냐? 자,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배운 것을 평가하는 것이지 연습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업으로서 밸리디티가 떨어지는 거죠. 정말 듣기 연습을 한다면 듣기 연습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과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업의 밸리디티가 떨어질 수가 있다. 자, 예를 들면 오늘은 영작문을 해보겠어요. 일기 쓰기를 어떻게 하는지를 해보겠어요 라고 한 다음에 그냥 일기를 2편 주고 읽기를 한 다음에 끝났어요. 자, 물론 일기 쓰기니까 일기를 읽어보는 활동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일기 쓰기 활동, 일기 쓰기 과업이라고 하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읽는 것을 배우는 것은 쓰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밸리디티가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적인 조건이에요. 양적인 조건. 자, 오른쪽 227페이지를 보시면요. 양적 조건을 충족하는 과업은 학생들의 참여와 학습 시간을 최대화하는 활동이에요. 학습 시간을 최대화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최대화하는 활동을 갖다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읽어보시면 사실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행맨이 나와요. 행맨. 행맨 아시죠? 자, 그 칠판에 보면은 이렇게 빈칸으로 해놓고 행맨을 한 다음에 밑줄을 쭉쭉 그어가지고 학생들이 철자를 맞추고 퀴즈를 푸는 활동, 행맨 활동 따로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이 활동은 사실은 재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개개인의 입장에서 봅시다. 그게 보캐블러리라고 했을 때 보캐블러리를 배우기 위해서 정말로 좋은 활동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학생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적습니다. 개개인별로 돌아가는 실제로 퀀티티, 연습, 활동의 시간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반응은 되게 좋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연습이 되는 그 시간 양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다고 반응이 좋다고 다 좋은 활동은 아닌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흥미 조건입니다. 흥미 조건. 흥미 조건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흥미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영어 교육에서 재미라고 하는 게 아주 키워드로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운 활동, 재미있는 활동은 영어 교육, 언어 교육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정말 재미있게 즐겁게 혹은 의미를 느끼면서 특정한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다 이렇게 느끼면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어가 제시한 교실과업 디자인 고조 사항 세 가지 validity, quantity, interest를 잘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